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 2주 동안 경성의 탐정 소롱주를 만나보려 합니다. 나라를 잃고 서글프던 1931년 겨울, 당시 천변이라 불리우던 청계천 다리 아래 살고 있는 한 거지아이가 탐정 소롱주를 찾아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다부지고 씩씩한 거지 소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신을 김두한이라고 소개한 아이는 자신의 거지 왕초가 최근 일어난 여관 도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물려 일본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말하죠. 소년 김두한의 패기에 이끌려 살인사건 수사에 돌입한 우리의 경성탐정. 진실을 파헤쳐 조선인을 우습게 보며 핍박하는 일본 경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1930년대 경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탐정 소롱주와 한의사 왕도선의 활약을 만나볼까요? 경성 탐정극 네 번째 사건 천변 풍경 제1부 경성은 예로부터 조선에서 으뜸가는 도시였다. 하지만 외인들은 내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조선 땅을 영구히 낙후된 상태로 놔두길 원했는지 자신들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보는 데 그쳤다. 그 때문에 경성은 아세아의 다른 이름난 대도시들에 비해 한 발짝 뒤처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경성에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북경처럼 웅장하지 않고 상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오사카처럼 번성하지도 않고 도쿄처럼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고졸하고 단아한 맛이 살아있는 도시였다. 뒤로는 높은 산이 떠받치고 앞으로는 넓은 강이 흐르는 분지의 남쪽은 본종통에서 황금정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청대는 번화가였으나 북쪽은 푸른색 기와 지붕이 넓게 펼쳐진 고즈넉한 거리였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오래된 기와집이란 형태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었다. 문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근대와 전통을 구분하는 청계천이었다. 천변엔 허름한 판잣집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다리 밑엔 비럭줄로 연명하는 거짓대로 우글거렸다. 장맛비가 쏟아지면 금세 물이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지만 가뭄이라도 들면 바짝 말라붙어 보기 흉한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남촌과 북촌을 가리지 않고 하수구란 하수구는 모두 청계천에 이어져 있었다. 상류는 그나마 깨끗한 편이지만 하류는 시꺼먼 구정물이나 다름없었다. 후덥지근한 여름철엔 썩은 내를 풍기기 일쑤였고 바람이라도 불면 숨막히게 역겨운 냄새가 온 시내에 진동을 했다. 다행히 가을이 되면 악취가 가라앉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개천이 통째로 얼어 매끄러운 빙판길이 되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운 함성을 지르며 썰매와 팽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1931년 말,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도 청계천은 어김없이 얼어붙었다. 그 위에 한방눈이 두껍게 쌓이면서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터가 되었지만 천변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하얀 눈은 고통스러운 추위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기에 썰매를 달리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다.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향연과 흰눈을 짊어진 판잣집의 고통이 이루는 극단적인 대립. 그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천변의 새밑 풍경이었다. 나는 소롱주와 함께 냇가를 거닐던 중에 먼 발치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머리를 저었다. 이곳 판자촌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네, 그려. 그나저나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내물에 천변이란 멋들어진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들의 상상력은 풍부하다 못해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드는군. 우리 조상님들이야 상상력은 물론이고
해학도 풍부하신 분들이셨지. 서렁주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냇물의 이름을 청계천으로 바꾸고 이 모양 이 꼴로 되도록 방치한 건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이라네. 그들의 무능함으로 말하자면 우리 조선인들의 상상력으로도 차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지. 그날 아침 우리는 기분 전환 삼아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다. 하지만 한겨울의 공기는 지나치게 싸늘했고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천편의 추레한 모습은 가슴을 무겁게 할 뿐이었다. 신문을 보니 총독부 나리들께선 저 냇물을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더구만. 그러니 무능한 관리들이라는 거지. 서렁주의 입에선 격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환부를 도려내지는 못할 망정 어설프게 눈가림이나 하려 들다니.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 사실 멀쩡하게 흐르는 냇물에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쳐바르겠다는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걸세. 그리고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저기 사는 사람들도 갈대를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지. 나는 청계천 다리 아래 허술한 움막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한 무리의 거짓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가혹한 운명에 배신당하고 냉혹한 사회에 버림받아 밝고 따뜻한 햇빛을 피해 어둡고 습한 다리 밑에 기어들어간 나고자들. 그들은 빨래라곤 해본 적이 없는 누더기로 앙상한 몸뚱이를 가린 채 초점을 잃고 유리단추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무정한 세상을 응시했다. 어쩌면 총독부 관리들이 감추고 싶은 건 구정물이 썩는 냄새가 아니라 저 사람들일지도 모를 일이군. 청계천 다리 밑에 창고라는 거짓대야말로 총독부의 존재 가치를 부도난 은행수표처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이니 말일세. 서렁주는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을 그었지만 찬바람 때문에 단번에 불이 붙진 않았다. 몇 번을 애쓴 끝에 겨우 불을 붙이고 하얀 입김이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토해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날이 차가우니 담배 맛조차 느껴지지 않는군. 산책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어떻겠나. 그래, 그러자구 서렁주. 온돌방에 앉아 뜨끈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다른 이야기나 나누도록 하지. 우리는 그 길로 전차를 타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호도순 부인이 1층 거실에 쭈그리고 앉아 마룻바닥에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게 보였다. 서렁주는 모자를 벗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올렸다. 다녀왔습니다, 부인. 저희가 나갔다 오는 사이에 별일은 없었죠. 그러자 그녀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아, 설 선생님. 아까 전에 선생님을 찾는 손님이 와서 위층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 손님. 그거야말로 겨울의 끝을 알리는 봄바람처럼 반가운 소식이군요. 서렁주는 손을 비비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허부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다. 선생님께서 그런 손님까지 반가워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손님이라뇨. 서렁주의 물음에 호도순 부인은 주름살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지라고요, 거지. 그것도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새끼 거지예요. 정말이지 어찌나 꼬질꼬질한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얼굴하고 손을 씻기고 아들놈 어릴 적에 입었던 옷을 입혀서 올려보냈죠. 원래 입던 옷은 빨아도 별 수 없고 기워도 별 수 없을 넝마 조각이라 삶아서 걸레로나 써야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베푸셨으니 나중에 복을 받으실 겁니다, 허부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얼른 올라가서 그 꼬마하고 볼 일이나 보세요. 호도순 부인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내더니 다시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에 몰두했다. 서렁주는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밟으며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허부인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는 가히 조선 여인의 기감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너무 고지식하고 퉁명스러운 게 단점이긴 하지만 말일세. 하늘의 베푸심은 언제나 공평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재능을 내리지 않는 법이지. 그나저나 오마거즈라는 게 대체 누굴까? 글쎄, 그거야 이제 곧 알 수 있겠지.
서렁주가 그렇게 말하면서 방문을 열자 거실 탁자에 앉아있던 소년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이제 겨우 12이나 13으로 보이는 앳된 소년이었다. 깨재재한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면도날처럼 예리한 눈빛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엔 기운이 넘쳤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체격도 듬직해서 허부인이 입혀준 옷이 꽉 낄 정도였다. 저는 스포교의 김두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꼭지일로 선생님께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게나 김군. 서렁주는 손을 내밀어 김두한과 악수를 나누었다. 내가 서렁주고 이쪽은 내 절친한 친구인 한의사 왕도선일세. 안녕하세요, 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두한은 내게도 머리를 숙였다. 서렁주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김두한을 마주보고 앉아 설교조로 말했다.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움질을 해서야 쓰겠나. 앞으로는 자중하도록 하게. 오라? 제가 싸움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김두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서렁주는 이렇게 답했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일세. 자네 양손의 정권, 즉 둘째와 셋째 손가락의 앞돌기는 넓고 굵게 튀어나와 있더군. 그렇게 열심히 정권을 단련하는 사람은 권술가 아니면 싸움꾼뿐이겠지. 그런 사람이 피딱지가 앉은 얼굴로 나타나 피멍 잡힌 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면 최근에 싸움판을 벌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걸 한 번에 알아맞히시다뇨. 실은 어제 광통교 꼭지가 와서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 판 떴죠. 상처가 대단찮은 걸 보아하니 최소한도 지진이 나는 모양이군. 네, 저야 살짝 긁힌 것뿐이지만 광통교 꼭지는 떡이 되도록 맞았죠. 다 큰 어른이 질질 짜는 게 별로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소년이 낄낄거리며 웃자 서렁주가 정색을 하고 엄하게 질책했다. 주먹 자랑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편이 좋을 거야. 나는 동네 꼬마들의 무용담이나 듣고 있을 정도로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네. 저라고 해서 싸움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김도한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항변했다. 가만히 있으면 두들겨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상대를 하는 것뿐이라고요. 얻어맞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두들겨 패야 한다는 건 핑곗거리에 불과해. 외놈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웠지. 서렁주의 그 말에 김도한은 풀죽은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서렁주가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방종한 선생은 아니니 훈계는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네. 그보다는 용건을 듣는 게 먼저겠지. 그래, 자네 꼭지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날 찾아온 건가? 네, 실은 외경들이 사흘 전에 우리 꼭지를 잡아갔어요. 담뱃불을 붙이던 서렁주의 눈이 호기심으로 깜빡거렸다. 그는 입을 열고 한 움큼의 연기를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다. 스포교 꼭지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경위를 설명해 주겠나? 네, 물론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사실 나면서부터 거지는 아니에요. 동냥지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달째죠. 소녀는 부끄럽다는 듯이 한참 동안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외숙댁에 얹혀 살았어요. 하지만 외숙댁 사정도 별로 넉넉하지는 않고 해서 올봄에 큰맘 먹고 집을 나와 무작정 경성에 올라왔죠. 힘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막노동을 뛰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사판을 전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십장들한테 퇴짜를 맞았죠.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가 별 기술도 없어서 시킬 만한 일이 마땅치 않다나요? 몇 날 며칠 동안 밥 한 그릇 먹지 못하고 노숙을 하던 중에
진영이란 친구를 만나서 스퍼교 거지 패거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 스퍼교 꼭지 별명은 왕초예요. 김선웅인가 하는 번듯한 이름이 있지만 아무도 그 이름으로 부르진 않아요. 집채만한 덩치에 힘이 장사라서 왕초란 별명이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다른 꼭지들도 우리 왕초 앞에선 다들 벌벌 긴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 전 밤이었어요. 우리 패거리끼리 다리 밑 움막에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외놈 순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합쳐 6명이었죠. 그렇게 많은 순사들이 몰려온 건 처음 봤어요. 가끔가다 순사들이 와서 날치기나 도둑질을 한 거지를 잡아가긴 했지만 그럴 때도 한두 명이 오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왕초도 그걸 보고 좀 겁이 났는지 얼른 밥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비비며 굽실대더라고요. 아이고, 나리들께서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대장 같아 보이는 녀석이 잔뜩 거들먹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긴 무슨 일로 왔겠나. 널 잡으러 왔지. 그러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사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뽑아들고 왕초를 패기 시작하는데 젠장, 이건 뭐 온유월 복날에 개 잡는 광경이 따로 없더라고요. 난다긴다 하는 왕초도 이내 머리에서 피를 철철 뽑으며 쓰러졌죠. 아니, 맞을 때 맞더라도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피범벅이 된 왕초는 순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서 하소연을 했죠. 근데 이 망할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고 더 호되게 몽둥이 찜질을 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다, 이 살인자야. 정말 매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멧돼지처럼 튼튼한 왕초도 금세 눈을 까디집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러자 순사들이 포승줄로 왕초를 꽁꽁 묶어서 짐짝처럼 끌고 가더라고요. 그 꼴을 보노라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장 앞으로 뛰쳐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봐요, 순사 아저씨들. 우리 꼭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빌어먹을 대장 녀석이 군도를 뽑아서 제 목에 들이미는 거예요. 차가운 칼끝이 목젖을 찌르는데 그게 어찌나 우싹한지 머릿속까지 텅 비는 것 같더라고요. 전 거기서 그냥 딱 굳어버렸죠. 감히 꼬맹이 주제에 경찰이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냐. 여기 왕초 녀석은 살인죄, 사람을 죽인 죄로 잡혀가는 거야. 알겠냐? 이놈을 함부로 비워있다간 크게 덤터기를 뒤집었을 테니 닥치고 가만히 들있는 게 좋을 거다. 순사대장이 떠들어대는 말에 우리 패거리 사람들은 다들 눈이 튀어나오게 놀랐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왕초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네 놈들 두목 왕초는 8일 새벽에 본종통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의 용의자로 체포된 거다. 혹시 그날의 사건에 대해 뭔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앞으로 나오도록 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다들 어깨를 움츠리고 쭈뼛거리기만 했어요. 순사대장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쫙 째려봤죠. 그러고는 엄청 열받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거짓대는 역시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 들어찼군. 말을 하라고 해도 입을 다문 채 구걸하듯이 머리만 쳐박고 있으니 말이야. 더럽고 어리석은 놈들 같으니라고. 네 놈들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이나 해라. 그러더니 가래침을 태 뱉고선 다른 순사들과 함께 정신을 잃고 늘어진 우리 왕초를 부대자루처럼 질질 끌고 갔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린 기댈 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진데요, 뭐. 게다가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라고 스퍼교 왕초가 외경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다른 다리 패거리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게 광통교 꼭지였죠. 그 자식은 항상 우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어젠 부하 수십 명을 끌고 와서 아예 우리 다리를 접수하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녀석을 쓰러뜨린 덕분에 당분간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오래 버티긴 힘들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죄다 다리를 뜨고 남은 사람이라곤 제 나이 또래 애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왕초를 빼낼 방법을 궁리했죠.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 이름을 꺼내더군요. 듣자 하니 일전에 순사들이 장통교 패거리를 날치기로 몰아 유치장에 잡아가뒀을 때 서 선생님께서 그 누명을 벗겨주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어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서렁주가 고개를 주걱거리자 김도환이 마룻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왕초를 살려주세요. 왕초가 성질이 좀 더럽긴 해도 사람을 죽일 만큼 모질지는 않거든요. 살인 혐의라. 좀 힘든 일이 될 것 같은데. 설마 하니 장통교 놈들은 도와줄 수 있어도 수포교 패거리는 못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시겠죠? 김도환이 눈을 사납게 번들거리자 서렁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네. 밑바닥 왈패들 사이에서 차돌처럼 단련된 소녀는 거칠고 사나운 들짐승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설익은 풋내기였다. 서렁주는 육척 장신의 건장한 청년으로 유도와 당수 유단자였다. 권투에도 일가견이 있어 주먹질이라면 한국인 최초로 세계 권투 랭킹에 진입한 권투 선수 서정권에 뒤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질서정연한 논리에 기반한 두뇌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시계처럼 움직였고 중국과 일본, 조선을 넘나들며 이름난 악당들과 맞서 싸운 경험은 서렁주의 정신과 육체를 한 자루의 일본도처럼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런 사내가 마음먹고 냉정한 눈빛으로 쏘아보니 나이 어린 소년이 견뎌낼 리가 없었다. 김두환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거리며 마룻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만 됐어. 일어서게. 서렁주는 담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살인사건은 워낙에 중차대한 사건이니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더군다나 외경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갔을 리는 없지.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가 될 만한 걸 잡고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8일이라면 벌써 2회 전의 일이군. 그날 본정통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더라? 왕도성군, 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네가 성실한 의사란 사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네. 하지만 아무리 환자를 돌보는 일이 바쁘다 해도 그렇지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신문을 읽는 것까지 게을리해서야 쓰겠나. 그러다간 언젠가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날이 올 걸세. 지금 문제의 본정통 살인사건은 지난 7월에 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의 뒤를 이어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네. 서렁주는 책장에서 12월자 신문 스크랩을 꺼내들었다. 강력 사건 기사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건 그의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 그날 아침에 나온 신문들은 모두 그 기사를 제1면에 대문짝만 하기 싫었지. 그 중에서도 제일 볼만한 기사는 그래, 바로 이거야. 서렁주는 스크랩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총독부 관리들은 모두 콧대가 높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경무과 관리들의 콧대는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조선의 치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자부심이 이들의 가슴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8일 그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조선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성시내 최고의 번화가로 손꼽히는 본정통에서 처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새벽 2시 30분경 본종 이정목에 자리 잡은 고급 일식여관 세이쿄칸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1층 숙직실에서 고타스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던 17세의 급사 윤종식 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세이쿄칸은 51세의 오스카 씨 소유로
총 22개의 다다미 방을 갖춘 2층 건물이었다. 그런데 서둘러 달려온 윤군이 복도에 전등을 켜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의 괴한이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윤군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괴한은 복도를 가로질러 정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윤군은 본능적으로 도둑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그 소리에 여관 주인 오스카 씨를 비롯한 종업원과 손님들도 눈을 뜨고 일어났다. 한편 거리를 순찰 중이던 야시스카 순사는 윤군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건의 진원지를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 근처 주재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명호 순사보도 호루라기 소리를 듣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 오스카 씨는 도둑 맞은 게 없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오카미이자 아내인 요코 씨에게 1층을 살피게 하고 자신은 종업원 다케나카 군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여관 2층에는 일자형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6개의 객실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왼쪽에 3개 객실과 오른쪽에 2개 객실에 손님이 투숙하고 있었다. 다케나카 군, 자네는 왼쪽 방 손님들에게 도둑 맞은 게 없는지 여쭤보게. 나는 오른쪽 방 손님들을 맡겠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스카 씨와 다케나카 군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차례로 방문을 두들기고 다녔다. 뒤숭숭한 잠자리에서 일어난 손님들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아무것도 도둑 맞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왼쪽 끝방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다케나카 군은 조심스레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군. 주인 오스카 씨는 손을 들어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 틈새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보게나, 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가? 그럼 실례지만 문을 열어볼 수밖에 없겠군요. 다케나카 군은 그렇게 말하면서 문 손잡이를 돌렸다. 다다미 10조 크기의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목도한 순간 그들은 넋을 잃고 입을 벌렸다. 하얀 화질을 바른 창문 아래 머리가 피범벅이 된 남자 시체가 벽에 상반신을 비스듬히 기댄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평소 탐정소설을 즐겨 읽던 오스카 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침착하게 문을 닫아 걸고 다케나카 군과 함께 밖으로 나가 경찰을 찾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명호 순사보를 만났다. 김 순사보는 여관에 들어가 시체를 확인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본정서에 응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수사진은 검시관 의사 손다익 박사와 함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는 발치에 떨어져 있는 손도끼였다. 머리는 정수리에서 미간까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위에는 반팔 셔츠를 걸쳤지만 밑에는 빤스만 입었고 그나마도 무릎팍까지 내려와 국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다다미 바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숙박객 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사흘 전에 투숙한 시라이 신타로 씨였다. 하지만 그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머니에선 시키시마 담배 한 갑, 그리고 조선화폐와 중국화폐가 골고루 섞여 있는 지갑이 발견되었다. 방 한쪽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속옷 몇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한편 괴한은 본정통 대로를 따라 삼정목 방향으로 도주했고 윤군은 연신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그 뒤를 쫓아갔다. 도중에 야스시카 순사도 추격전에 합류했지만 괴한은 그들을 압도하는 주력으로 크게 앞서갔다. 그런데 이정목과 삼정목의 경계선에 이르렀을 무렵 괴한은 갑자기 빙글 몸을 돌린 채 거꾸로 달리면서 길게 손을 뻗어 길가의 도랑을 훑어내렸다. 아시스카 순사가 급한 김에 주먹을 휘둘러 봤지만 괴한은 반대 방향으로 껑충 뛰어 그 일격을 피했다. 괴한의 기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멕시코의 투사처럼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를 펄럭거리며 윤종식 군과 아스시카 순사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머리 위로는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드리웠지만 안타깝게도 그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괴한은 용이 주도하게도 짙은 색깔의 손수건을 복면처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숨바꼭질은 오래가지 않았다. 손에 잡힐 듯이 좁혀졌던 간격이 다시 크게 벌어지며 괴한의 모습은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만일 3종목 또는 4종목에서 경찰이 큰 길을 봉쇄했다면 이 괴한은 간단하게 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대부분의 야간 순찰조는 1종목에 나가 있었고 아시스카 순사의 호루라기 소리는 거기까지 닿지 않았다. 뒤늦게 당도한 본정서 순사들이 비상선을 친다느니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느니 부산을 떨었지만 이미 때늦은 뒤였다. 더군다나 새벽 3시경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몇 안 되는 단서 중 하나인 괴한의 족적이 눈알에 완전히 파묻혀버렸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빠져나간 괴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갑과 가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살해 방식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강도살인이 아닌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동시에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본정통 일대에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다. 윤군과 아시스카 순사에 의하면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다고 한다. 비록 인상착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주력이나 체력으로 미루어 보건대 20대나 30대의 젊은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경찰 간부는 조만간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북촌보다 남촌을 중시하던 행태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과연 그 짝사랑의 보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 꽤나 장황한 기사로군. 내 말에 서렁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새벽밤에 남촌에서 일어난 피투성이 살인사건이란 사실에 눈이 팔린 나머지 쓸데없는 묘사를 남발했더군. 하지만 덕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었으니 우리로서야 나쁠 게 하나도 없지. 기사의 마무리는 나름대로 신랄한 맛도 있고 말이야. 서렁주는 스크랩을 다시 쭉 넘겨보더니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건대 경찰이 짝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네. 경찰, 피해자 신원 확인에 실패, 종로통일 레이시치 경부, 본정통 살인사건 수사에 참가, 경찰, 무리한 수사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다. 이런 제목이 줄줄이 이어지는군. 레이시치 경부,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기사까지 있을 정도니까. 오, 레이시치 경부도 어려운 모양이네. 그렇겠지. 그치는 몸을 쓰는 데는 능숙해도 머리를 쓰는 데는 익숙치 않으니까. 서렁주는 김두한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제자 조간엔 이런 기사가 실렸지. 레이시치 경부,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라고 말이야. 이건 아무래도 너의 꼭지를 지칭하는 거겠지. 유력한 용의자요? 말도 안 돼요. 그 쪽발이 녀석이 뭔가 크게 착각한 거라고요. 김도환은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반발했다. 서렁주는 스크랩을 탁 소리내어 닫고 턱을 쓰다듬었다. 글쎄, 레이시치 경부가 외인인데다 별로 명석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엉뚱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야. 왕초를 잡아간 근거가 뭔지 그것부터 알아내는 게 급선무겠군. 그럼 사건을 맡아주시는 건가요? 김두한이 반색을 하며 외치자 서렁주가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지. 다만 진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네 믿음과 부합한다고는 할 순 없네. 조사 결과 왕초가 진범으로 드러난다 해도 나를 원망하진 말게나.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한 가지 확인해두지. 8일 새벽 너네 왕초는 어디에 있었지? 그 질문에 김두한은 대답을 주저했다. 서렁주가 대답을 재촉하자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9시 10시면 다들 거적을 덮고 자거든요. 근데 꼭지는 그날 밤 어디론가 나가서
동출 무렵에나 들어왔죠. 친구들하고 종로통에서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경성극장 매표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직원들 몰래 빠져오느라 죽을 똥을 쌌다고 투덜거렸죠. 많지 않디의 기억은 없다. 참으로 편리한 변명이군. 그런 건 경찰한텐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김도환이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항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왕초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진 않잖아요? 맞아. 하지만 레이시치 경부가 왕초를 잡아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게 뭔지는 직접 만나 물어보는 편이 좋겠지. 설ong주는 슬쩍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가? 별일이 없다면 같이 가지 않겠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솔직하게 말했다.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사건을 놓칠 수 없지. 게다가 오늘은 왕진도 없고 말이야. 좋아, 그럼. 서둘러 가보도록 하지. 점심시간에 맞춰 가면 레이시치 경부에게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을 테니까. 종로 일정목 큰 길에 접한 높다란 건물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낡은 한옥에 해장국집 간판을 붙인 가게가 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수하고 시원한 해장국을 맛볼 수 있기에 종로통에 나온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다. 레이시치 경부는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 선지 해장국을 주문했다. 언젠가 자네한테 크게 한턱 써야겠지만 지금은 이걸로 참아주게나. 월급날이 가까워지니 지갑이 얇아서 말이야. 멋쩍은 표정을 짓는 경부의 말에 설ong주는 미소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멱해장국은 저도 좋아하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군. 자, 어서 먹도록 하지. 우리는 해장국에 밥을 한가득 말아서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다. 이미 조선에 온 지 5해가 되었기 때문인지 레이시치 경부는 조선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다. 바깥은 추웠지만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앉아 뜨거운 국을 먹으니 이마에 포도방울만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국그릇을 깨끗이 비우자 종업원이 차가운 수정가를 내왔다. 경부는 수정가를 단숨에 쭉 들이키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그나저나 이 추운 날에 웬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신 건가? 네, 실은 본종통 살인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뭐야, 자네도 그 사건을 맡은 건가?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군. 유력한 용의자도 잡혔겠다. 그 사건은 거의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네. 수포교 꼭지 왕초 말씀이시군요. 설ong주가 나직하게 중얼거린 말에 레이시치 경부의 눈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다. 내 충고 하나 하지. 자네 의뢰인이 누군진 모르겠네만 이번엔 일찌감치 손 떼고 물러서는 편이 좋을 걸세. 어째서죠? 무슨 증거라도 잡았습니까? 설군, 우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것 같나? 경부는 불쾌하다는 듯이 톡 쏘아붙였다. 뭐 자네도 사건의 경우는 대충이나마 알고 있겠지? 네, 일단 신문기사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도망친 괴한은 덩치가 좋은 데다가 몸놀림이 가볍고 날렵한 놈이었다네. 2 사람이나 뒤를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며 따돌릴 정도로 뜀박질도 잘했지. 일찌감치 그 일대를 봉쇄하고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곳 지리에 밝아서 도망친 길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게 틀림없어. 게다가 손도끼란 건 식칼처럼 구하기 쉬운 물건이 아닌데다 다루기도 어렵지. 그걸로 사람 머리를 단번에 둘로 쪼갠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린 근처의 전과자나 우범자 중에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았네. 레이시치 경부는 냉수로 몸을 축인 다음 말을 계속했다. 그동안은 별 소학이 없었어. 그런데 나흘 전 경찰 끈앞을 중 하나한테서
수포교 꼭지왕초가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았네. 녀석의 전력을 조사해봤더니 과연 그 괴한과 부합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왕초 녀석은 곰처럼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한때는 공마단에서 줄타기 고개사로 활약했었다는 거야. 게다가 이름난 왈패로 칼이나 손도끼를 귀신같이 다룬다는군. 수포교 인구는 물론이고 종로종, 본종, 황금종, 명치종 등을 가리지 않고 구걸행각을 벌였으니 경송신의 질이야 손금 들여다보듯이 하겠지. 레이시치 경부는 잠시 말을 끊고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속삭였다.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녀석은 남색가라는 거야. 오라, 경찰의 생각이 뭔지 대강 짐작이 가는군요. 왕초가 몰래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욕보이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홧김에 손도끼를 휘둘러 살인을 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레이시치 경부는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직감적으로 이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사흘 전에 사람들을 보낸 녀석을 잡아왔지. 본정서에 순사들을 시켜서 신문을 해봤더니 그날 밤에는 크게 취해서 경성극장 매표 소문을 뜯고 들어가 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지 뭔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죄를 남김없이 토해낼 테니 두고 보게나.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먹이면 뭐든 토해내게 하겠죠. 서렁주가 빈정거리는 말에 경부는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솔군,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근대화된 일본 제국의 경찰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네. 전 근대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얻는 건 미개한 이조 시대에나 있었을 일이지. 거기엔 조선인들에게 대단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지만 서렁주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맞받아쳤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중세와 근대는 별개의 사진처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 필름처럼 이어져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원하는 건 역사학적인 논쟁이 아니죠. 피의자인 왕초, 즉 김선웅 씨에게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권리는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쳐나니 걱정 말게. 레이시치 경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렁주도 지지 않고 말했다. 어쨌건 제게는 이 사건을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 너무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진 마십시오. 제가 조사해본 결과 김선웅 씨가 진범이라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레이시치 경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단, 왕초 녀석은 신문이 끝날 때까진 만날 수 없네.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김선웅 씨와의 면담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남아있는 증거를 찬찬히 훑어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우리 수사에도 방해가 되진 않을 테고 말이야. 뭐, 좋네. 내가 직접 사건 현장을 안내해 주겠네. 경부는 거린에게 자선이라도 베푸는 양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세이쿄카는 본종통 정거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가지만 남은 앙상한 가로수가 도열한 큰 길가에 접한 야트막한 벽돌담은 대문도 없이 넓게 뚫렸고 그 너머로 펼쳐진 일본식 정원의 한가운데에 단아한 2층 목조 건물 세이쿄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의 눈은 깨끗하게 쓸려 담벼락 밑에서 하얗고 긴 둔덕을 이뤘다. 금빛의 모래와 잿빛의 성물로 장식된 정원 한 구석에 놓인 조그만 석등 앞에서 푸른색 하오리를 걸친 종업원이 부지런히 빗질을 하며 잔서를 쓸어내고 있었다. 오촉 당구에 체격도 왜소한 젊은이였다. 레이시치 경부가 헛기침을 하자 그 종업원은 빗자루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를 올렸다. 나는 설ong주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로 나눈 대화를 나중에 조선어로 통역해 들을 수 있었다. 경부님,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아니라 이 친구가 볼 일이 있어 온 걸세. 경부는 설ong주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다. 설군, 여기 종업원이 아시스카 순사와 함께 괴한을 쫓았던 윤종식 군이라네. 어라, 조선인 경찰이신가요? 윤종식은 고개를 들고 경계심과 경멸심이 공평하게 반쯤 섞인 눈길을 설ong주에게 던졌다. 설ong주는 입가에 고소를 머금었다. 미안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인이라네. 정치적 견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범죄 사건에만 손을 대는 사립탐정이지. 어쨌든 만나서 반갑네, 윤종식 군. 난 설ong주라고 하네. 설ong주... 설ong주라면... 윤군은 설ong주의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짧은 감탄사를 토해냈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어 이렇게 외쳤다. 유명한 사립탐정이신 설ong주 선생님이시군요. 그럼 여기 중국 신사분도 왕도선 선생님이시겠네요? 나는 곁눈질로 설ong주를 보면서 말했다. 유명인사를 친구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네. 이렇게 나까지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니 말이야. 시대적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에 협력한 사람은 선의의 명성보다 밀고 자라는 추악한 악명을 얻기가 일쑤였다. 실제로 많은 조선인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피를 나눈 동포들의 밀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설ong주는 그런 일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 깨끗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네가 불량선인을 소탕하는 일에 협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지. 아까우이. 레이시치 경부가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자 설ong주가 혼잣말을 내까렸다. All fame is dangerous. Good brings envy, bad and shame. 왜? 지금 뭐라고 말한 건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영어를 새로 공부하느라 영단어를 옹알거리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설ong주는 손을 내밀어 윤군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큰 길이 훤히 내다보이게 뚫려있는 담장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반갑네, 윤군. 그런데 담벼락이 저렇게 뻥 뚫려있으니 한밤중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겠군. 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선 이번 일을 기회로 담장을 올리고 대문을 달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이신 오카미는 반대하시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윤종식 군과 함께 여관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정문과 뒷문에는 모두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부서지거나 망가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 당일 밤에 문단속은 제대로 했었나? 설ong주의 질문에 윤종식 군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앞뒷문 모두 따로 잠그진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한밤중에 들락거리는 손님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젠 밤 12시가 넘어가면 앞뒷문 다 확실하게 잠그죠.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설ong주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손을 비볐다. 범인이 여간 사람들 몰래 들어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겠어. 시라이 씨를 살해한 다음에 곧장 큰 길로 뛰쳐나가 도망쳤을 테고. 네, 바로 그랬어요. 그 다음엔 제가 뒤를 쫓았고요. 녀석은 대충 어떻게 생겼던가. 그러자 윤종식 군은 어깨를 움츠리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실은 제가 밤눈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서 삼정목으로 가는 큰 길엔 가로등도 드문데다가 불빛도 별로 밝지 않단 말이죠. 얼굴은커녕 사람 형체만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 녀석에 관해선 덩치가 컸다는 것 말고는 별로 본 게 없어요. 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네. 밤눈이 어두운 건
자네 탓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어디 그럼 이쪽에서 녀석의 흔적을 찾아볼까? 별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야. 서렁주는 허리를 낮춰 신중하게 걸음을 옮기며 정원에 깔린 모래와 돌을 천천히 뜯어봤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머리를 들고 혀를 내둘렀다. 정말 부지런히도 눈을 쓸어댄 모양이군. 발자국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기껏해야 핏자국처럼 보이는 게 조금 남아있을 뿐이야. 녀석이 도망칠 때 구두 밑창에 묻은 피가 눌러붙었겠지. 여간이니까요. 손님들이 드나드는 정원에 눈이 쌓여있으면 안 되거든요. 윤정식의 변명, 그리고 레이스치 경부의 충고가 이어졌다. 여기서 발자국을 찾는 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사건 직후부터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미처 사진기로 찍을 틈도 없이 파묻혀버렸거든. 그렇군요. 차라리 안쪽을 살펴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관문을 열자 고운 쪽배추로 물들인 기모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현관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를 맞이했다. 손님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그녀가 이 여관의 오카미인 오스카 료꼬라는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뒤이어 복도 안쪽에서 둥글고 두꺼운 안경을 쓴 오스카 사장이 나타나서 머리를 굽실거렸다. 윤군이 우리를 소개하자 오카미는 서롱주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부탁했다. 선생님의 성함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저희 여관을 위해서라도 부디 끔찍한 사건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네, 부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롱주는 예의 바르게 모자를 벗으며 대답했다. 오스카 사장이 열쇠꾸러미를 쩔렁거리며 우리를 사건 현장인 2층 객실로 안내했다. 사장이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자 참극의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실에서 침실로 통하는 서쪽의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동쪽 벽은 족자와 화병으로 장식되었고 남쪽 벽면엔 넓게 창문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창틀 바로 밑에서부터 방바닥까지 길게 기대어 앉은 시체의 윤곽선이 하얀 분필로 그려져 있었다. 엉덩이께엔 피가 새까맣게 말라붙어 있었고 발치엔 손토끼의 윤곽이 덧붙여졌다. 주변에는 커다란 발자국 흔적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여긴 비교적 뚜렷하게 발자국이 남아있군. 서롱주는 넙죽 엎드려 발자국에 코를 바짝 갖다 대듯이 했다. 그리고 품에서 줄자를 꺼내 그 길이를 쟀다. 280mm라. 대략 11문 7인가. 10문 7에서 1문이 넘는군. 왕초 녀석의 발 크기도 그 정도일세. 레이시치 경부가 서롱주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건 크게 참고가 되는 말이군요. 서롱주는 경부의 말을 흘리고 오스카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스카 사장님, 이 여관의 객실 열쇠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3인용 객실에 들어온 손님들에겐 3개씩, 2인용 객실에 든 손님에겐 2개씩 드립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엔 숙박비에 40전을 추가하죠. 그리고 우리 쪽에선 예비로 2벌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을 전후해서 예비 열쇠를 도둑맞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오스카 씨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부인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라 씨의 열쇠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자 레이시치 경부가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열쇠라면 지갑 안에 2개 다 들어있었네. 서롱주는 여닫이 문의 자물쇠와 경첩을 꼼꼼하게 관찰했다. 실린더식 자물쇠군. 밖에서 억지로 연 흔적은 없고 경첩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범인이 들어올 때 문은 열려 있었던 모양이야. 피해자가 문 단속하는 걸 깜빡 잊은 모양이지. 레이시치 경부의 말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서롱주는 그렇게 말하면서 침실로 건너갔다. 끔찍한 피바다를 잃은 거실과는 대조적으로 침실은 여관의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넓이는 다다미 6조. 며칠간 청소를 하지 못한 바닥에는
얇게 먼지가 앉았다. 꽉 닫힌 이불장 옆에 옷걸이엔 회색 셔츠와 고동색 가죽 잠바가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크게 입을 벌린 여행 가방이 눈에 띄었다. 서렁주는 흰 장갑을 끼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속옷 더미를 하나씩 헤쳐봤다. 오스카 사장님, 이 가방은 원래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경찰분들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문을 닫고 이대로 놔뒀죠. 사장은 한숨을 토하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리고 콧잔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고쳤으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휴, 이놈의 사건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여관이란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손님들 수도 줄어들고 방 하나는 통째로 못 쓰게 됐죠. 빨리 범인이 잡혀서 다다미도 새로 깔고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그거 참 안 됐군요. 서렁주는 건성으로 말했다. 경무님, 시체 해부는 이미 끝났겠죠? 아무렴. 엿새 전에 손다이 박사의 집도하에 검시가 이루어졌네. 서렁주의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것은 장난기 어린 미소였다. 제가 한 가지 맞춰볼까요? 혹시 피해자는 압 중독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나? 서렁주는 집게손가락을 들어올렸다. 하얀 장갑을 낀 손끝이 갈색으로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다. 가방 밑바닥에 도저히 먼지로 보이지 않는 진한 갈색 가루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앞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분명하군요. 가방에 이만큼 많은 가루가 쌓일 정도로 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압쟁이거나 밀매인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죠. 레이시치 경부는 가방 안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정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군. 맞네. 손 박사도 피해자를 압 중독자로 단정했네. 손톱 사이에 압가루가 끼어 있는 데다가 이빨도 시누렇게 변색됐거든. 헌데 여기 그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줄은 미처 몰랐네. 본종서의 멍청이들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군. 하지만 편연 봉지는 보이지 않고 자잘한 부스러기만 남았다는 게 좀 이상하군요. 이 사람아, 그게 이상할 게 뭐 있나? 다 피워 없앤 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야 하지만 서렁주는 속옷을 대충 개켜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오스카 씨와 윤종식 군에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이 방 손님이 편을 피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오스카 씨는 기겁을 해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앞 피우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순 없죠. 만일 그랬다간 당장 나가달라고 했을 겁니다. 시라이 씨는 자주 외출하는 편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윤종식 군이 나서서 대답했다. 네, 언제나 아침나절에 외출해서 밤늦게나 돌아오셨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그랬죠. 8시에 아침 식사를 드신 뒤에 가죽 잠바 차림으로 외출해서 밤 11시가 다 돼서 돌아왔을 겁니다. 역시 그렇군요. 서렁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다. 편 냄새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방엔 전혀 냄새가 배질 않았군요. 하루 종일 외출한 사이에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앞편을 실컷 피웠겠죠. 그렇지. 그건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네. 그래서 인근 앞골을 뒤져서 피해자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네. 하지만 꽤 재밌군요. 뭐가 재밌다는 건가? 작금의 조선에선 앞굴에 가느니 주사옥에 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편을 태우다 잡히면 적어도 몇 달은 감옥에서 썩어야 하지만 모르히네를 몰래 주사 맞는 건 별로 큰 죄가 아니니까요. 누가 생각한 법률인지 몰라도 참 이상한 법률이죠. 이죽거리는 서롱주의 말에 경부의 얼굴엔 불편한 빛이 떠올랐다. 글쎄, 남들 중독자의 심리를 속속들이 알 수야 있겠나. 어쨌건 시신에선 주사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네.
무슨 이유에선진 몰라도 모루인의 주사는 맞지 않았던 게지. 아, 하긴 따는 그렇군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도 마약에 빠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순 없을 테니까요. 서롱주는 그렇게 빈정거리며 장갑을 벗었다. 아무튼 여기 남아있는 건 대충 다 둘러본 것 같군요. 그럼 경부님, 본정서에서 나머지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본정서 경찰들도 서롱주의 명성을 익히 들은 바 있기에 자료를 보여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초하고의 면회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며 아예 못을 박았다. 특히 본정서의 사건 책임자인 하이다 메이신 경부는 조금의 융통성도 없는 기계처럼 딱딱하고 완고한 사나이였다. 코 밑에는 자로돼서 자른 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수염을 길렀고 둥근 안경 너머에 깊숙이 틀어박힌 역삼각형 눈은 금속처럼 차갑게 빛났다. 녀석을 잡은 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끝내고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게. 무표정한 얼굴, 건조한 목소리. 하이다 경부는 범인을 치조할 때처럼 딱딱한 말투였다. 서롱주는 머리를 숙여 책상 위의 증거품과 서류를 내려다봤다. 네, 이미 레이시치 경부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증거지 불확실한 증언이 아닙니다. 그게 자네 방식이라면 말리지는 않겠네. 턱을 괴고 앉은 하이다 경부가 쌀쌀맞게 내뱉었다. 그때 레이시치 경부가 그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 그나저나 하이다 경부, 신문은 잘 되어가는가? 차라리 황수하고 얘기를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몇십 번, 몇백 번을 캐물어도 모르겠다느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느니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하이다 경부의 눈썹이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손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봐, 적당히 하라고. 너무 티가 나도 곤란하다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거지 새끼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뚱거리며 서 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서롱주는 일부러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며 매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증거품을 관찰하는 데 전념했다. 비범벅이 된 손도끼,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음. 역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걸까? 피해자의 지갑엔 중국 돈과 일본 돈이 지폐와 동전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군. 이것 봐라. 이오은패까지 들어있을 줄은 몰랐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리고 사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혼잣말을 계속했다. 이건 손다익 박사님의 검시 보고서로군. 손 박사님이라면 경찰보다 앞서서 범인을 잡아내기도 하시는 분이니 뭐 하나 놓치지 않으셨겠지. 한번 보자고. 시신의 나이는 40대 중반. 인종적인 특징으로 볼 때 일본인 또는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음. 사인은 도끼에 의한 두개골절과 뇌 손상. 손톱 사이 앞가루와 치아 상태로 미뤄보아 변 중독자로 추정된다. 이건 아까 들은 얘기로군. 의벽과 흉기에 묻은 피는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 남색질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여기에도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서롱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글쎄, 그렇지 않네 왕두송군. 이건 무척이나 특별한 상황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여관 옷걸이에는 셔츠와 잠바만이 걸려 있었네. 여행 가방 안에는 속옷만 들어있었고 말이야.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대체 어디 갔을까? 그야 당연히 범인이 가져갔겠지. 맞아. 바로 그거야. 아마 도망치는 도중에 흔들어댔다는 옷까지는 피해자의 바지였겠지. 돈지갑도 놔둔 채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간 이유가 뭔지. 그걸 밝혀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걸세.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이다 경부가
짧게 코웃음을 치며 핀잔을 줬다. 자넨 너무 사소한 데 집착하는 것 같군. 바지를 벗긴 거야 남색질을 하려고 벗긴 거지. 뭐겠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손도끼로 머리를 쳐 죽인 거고. 그리고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으니까 돈 되는 걸 챙길 여유도 없이 꽁무니를 뺐겠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지를 훔쳐간 이유까지 설명되진 않습니다. 혹시 왕초가 그 바지를 갖고 있던가요? 아니, 바지는 없더군. 아마 어딘가에 내다 버렸겠지. 흉기인 손도끼는 왕초의 것이었나요? 경부는 거침없이 이렇게 답했다. 확실치 않아. 하지만 왕초의 것이 아니란 증거도 없지. 그럼 피해자의 신원은 파악했습니까? 서롱주의 그 질문에 하이다 경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가락으로 책상을 똑똑 두들겼다. 경성 시내에 사는 일본인 중에 시라이 신타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빠짐없이 조사해봤네만 다들 잘 살아있더군. 행방불명자도 없고 말이야. 아마 시라이 신타로란 이름은 가명이었을 거야. 지금 당장은 피해자가 압쟁이란 사실만 밝혀졌을 뿐이야. 단순히 압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대륙과 조선, 일본으로 가며 편을 거래하는 밀매인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이다 경부는 서롱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으로 묵살해버렸다. 하! 넘겨짚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편밀매인이라면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피해자의 지갑은 도둑 맞은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현찰은 저게 전부란 말이지. 그 말도 일리는 있었다. 아무래도 책상에 널려있는 지폐와 동전은 앞 거래 대금으로 보기엔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편밀매인들이 꼭 현찰 거래만 하는 건 아니죠. 금덩이나 사금 같은 기금 속으로 현물 거래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다 경부는 노련하게 그리고 시큰둥하게 서롱주의 응수를 받아냈다. 유류품 중에서 기금 속 비슷한 건 없었네. 범인이 가방을 뒤져서 뭘 훔쳐간 흔적도 없고. 아, 그렇습니까? 하긴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서롱주는 잠시 말을 흐리며 콧잔등을 문지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이다 경부님, 당시 괴한을 쫓았던 순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하이다 경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한 손을 축혀 올리며 외쳤다. 아시스카 순사, 잠깐 이리 와보게. 예, 경부님. 호명에 맞춰 들어온 것은 경쾌한 대답이었다. 난로가에 앉아 불을 쬐던 순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쪼르르 달려왔다. 아시스카 순사는 경찰답지 않게 왜소한 느낌을 주는 사내였다. 오척에서 서너치가 조금 넘을 정도의 중키였지만 어깨가 좁고 허리가 구부정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여기 설군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다. 아는 대로 대답하도록. 순사는 경부의 손가락 끝을 쫓아 서롱주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서롱주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건 당시 괴한의 옷차림은 어땠죠? 아시스카 순사는 침착하게 답했다. 그게 밤이 깊은 데다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녀석은 위에 어두운 색깔의 짧은 코트를 걸치고 밑에 하얀 바지를 입었죠. 새소리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선 쇠징을 박제하는 구두 아니면 고무신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았고요. 머리 모양은 어땠습니까? 아마 이 정도였을 겁니다. 아시스카 순사는 서슴없이 모자를 벗어 자기 머리를 보여줬다. 앞 이마부터 뒤통수까지 뒤덮은 머리카락의 길이는 아무리 후하게 쳐도 한치를 넘을 것 같지 않았다. 왕초 녀석의 머리 길이도 딱 저 정도라네. 자기 말로는 한 달쯤 전에 이발소에서 머리를 박박 밀었다더군. 하이다 경부가 옆에서 말창변을 했지만 서롱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시스카 순사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 그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건 바지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엔 바지인 줄 몰랐죠. 둘둘 말아서 진보다리처럼 옆구리에 끼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활짝 펼쳐 펄럭펄럭 흔들며 우릴 약 올리지 뭡니까? 그제야 그게 바지란 걸 알아차렸죠. 아시스카 순사는 이를 갈며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벌써 며칠이나 지났지만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빌어먹을 놈이 바지를 흔들면서 절 농락하는 광경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젠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죠. 아시스카 순사는 목례를 하고 물러났다. 설ong주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를 뽑아들었다. 그것은 괴한의 도주 경로가 빨간 연필로 꼼꼼히 기록된 인근의 약도였다. 하이다 경무님, 지도를 잠시 빌려도 괜찮겠죠? 마음대로. 사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뭘 하려고? 설ong주는 지도를 곱게 접어서 포켓에 집어넣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탐정이 아닌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대체 뭐 때문에 투사처럼 바지를 흔들면서 도망쳤는지 말이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꼽히는 번화가인 본정통에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목깃을 바짝 세우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왕도성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험악하고 해괴한 시대라네. 포도청 앞마당에서 여발한 듯이 주리를 틀던 건 정근대적인 행위로 매도당하지만 경찰서 지하실에서 몰래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방식으로 조항받지. 그리고 앞 태우는 건 중범죄지만 모르인애를 주사 맞는 건 경범죄이고 말이야. 그야 외놈들이 하는 짓이야 다 그렇지. 여하간 보통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니야.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고 친구는 서글픔이 스며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 오늘날의 세상은 정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네. 살인, 전쟁,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광기의 산물이야. 탐욕과 무절제, 그리고 오만함이란 이름의 광기 말일세. 설ong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둘러봤다. 그리고 약도를 꺼내서 길을 확인했다. 하지만 광기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은 철학자의 몫으로 돌려도 되겠지. 광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예언자에게 맡기면 될 테고 말이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진범을 붙잡는 거지. 진범이라. 확실히 자넨 왕초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약도를 다시 집어넣으며 설ong주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왕도성군, 나는 하이다 경부나 레이시치 경보와는 달리 신뢰할 만한 물증을 기반으로 추리를 전개하는 사람일세. 빈약 하나마 여태까지 모인 증거를 취합해보면 바지를 벗겨간 사람이 진범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걸세. 하지만 왕초한테선 그 바지가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하이다 경보의 말 맞다나 내다 버린 건지도 모르지. 그래, 자네가 말한 그대로야. 그래서 이렇게 범인이 도망친 길을 따라가는 걸세. 혹시 버려진 바지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물증이 없는지 말이야. 눈앞에 곧게 뻗은 본정통대로는 약도를 관통하는 직선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이 통째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얼음덩어리에 반사된 햇빛을 피해 눈을 찡그리고 길가의 담벼락을 의지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이거야 원. 이렇게 눈이 쌓여있으니 뭘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군. 나는 연탄재와 모래흙이 쌓인 곳을 골라 발을 디디며 투덜거렸다. 설ong주는 상반신을 좌우로 기우뚱거리며 빙판길 위를 미끄러지듯이 갔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옛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미안하대만 설군. 난 조선의 옛 시가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오래된 시를 인용할 땐 좀 제대로 된 설명도 곁들여줬으면 고맙겠네. 난 그렇게 대꾸하며 반들거리는 얼음판 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설ong주는 커다란 얼음덩이를 사뿐히 건너뛰었다. 그리고 몇 발자국을 더 내디뎌 맨땅을 밟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네만 자네에게 조선 시도나 양서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을 틈은 없을 것 같네. 아무래도 지금은 사건 수사가 우선이지 않은가. 그런데 범인이 뺑뺑이를 돌며 바지를 흔들어댄 현장이 바로 여기 가로등 앞이거든. 그러면서 설ong주는 코앞의 가로등을 손등으로 똑똑 두들겼다. 겉보기엔 남촌 일대에 흔해 빠지게 널린 보통의 가로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가로등이었다. 암호문이 적혀있지도 않고 특별한 표식이 붙어있지도 않았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 설군. 추격자가 둘이나 따라붙었는데 범인이 여기서 그런 헛짓거리를 할 이유가 뭘까? 나는 가로등을 짚고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부근은 눈이 깨끗하게 쓸려서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동네 꼬마들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주변 상인들이 합심해서 치운 모양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달리 특별하거나 수상해 보이는 점은 없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였다. 눈에 들어오는 건 지극히 평범한 거리의 풍경이었다. 가로등 앞길의 단층 건물에 자리 잡은 끽차점에선 향기로운 커피향이 흘러나왔다. 건너편에는 약국과 서점, 담배가게가 있었다. 한참 도망 중인 범죄자의 눈길을 잡아 끌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설ong주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어슬렁거렸다. 글쎄, 적어도 경찰을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 내 짐작이네만 범인이 시라이 씨를 살해한 동기며 바지를 벗겨간 이유며 그리고 여기서 바지를 흔들며 맴돈 이유는 모두 하나로 이어질 걸세. 하지만 피해자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곤 숙박객 명부에 시라이 신타로라는 이름뿐이지 않는가. 그 사람이 어쩌다가 여간방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신세가 됐는지 밝혀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시라이 씨는 부검 결과 편 중독자란 사실이 밝혀졌지. 가방에는 압년이 담겨있던 흔적이 뚜렷했고 지갑에는 중국 돈이 들어있었네. 비록 하이다 경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시라이 씨는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변연을 사고 파는 편 밀매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눈이 시리도록 아린 겨울 햇살. 그는 발을 멈추고 서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성냥불을 당겼다. 길게 드리워진 건물 그림자 속으로 잿빛의 연기와 하얀 입김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범인은 시라이 씨의 고객이거나 경쟁자였을 것세. 아마 앞거리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끝에 시라이 씨를 살해한 게지. 오, 그런가. 수포교 거지두목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경찰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견해로군. 설ong주의 입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짧은 비웃음이 그리고 긴 야유가 흘러나왔다. 수포교 꼭지 정도 되는 놈이 남색질을 하려고 한밤중에 여간 2층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손도끼를 휘둘러 살인을 했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긴가. 다리 밑에 버글대는 다른 거지들을 놔두고 터무니없는 소리. 차라리 피해자가 손도끼로 자기 머리를 쪼개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겠지. 우리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로등 주변은 물론이고 그 윗길도 비교적 눈이 잘 치워져 있었다. 가운데로는 사람들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길이 뚫렸고 차도 쪽으로 쓸린 눈은 하얀 담벼락을 이루며 길게 이어졌다. 나는 가슴을 펴고 성큼성큼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본종통이라도
이 종목과 3종목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나는구만. 여기선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좋네 그려. 자네 말대로군. 이제야 좀 시원하게 걸을 수 있겠어. 설ong주 역시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눈을 가늘게 떠서 앞을 주시했다. 저길 보게나. 지금까지도 저렇게 부지런히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 길이 깨끗한 거겠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길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왼쪽 길은 평탄한 일직선이지만 오른쪽 길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언덕으로 이어진 오르막길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내가 오르막길을 따라오르며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얼어붙은 눈을 삽으로 깨고 부서진 얼음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길모퉁이에 높이 쌓아 올린 다음 다시 한 발짝 내디디며 같은 일을 반복했다. 단조롭지만 힘들고 어려운 작업. 그는 마치 고행하는 선사처럼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는 편이 좋겠지. 일단 저 위로 올라가 보세. 우리는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에 눈을 치우는 사내와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설ong주보다 키가 크고 뼈가 굵은 거한이었는데 얼굴은 메주처럼 펑퍼짐하고 눈빛은 흐리멍텅했다. 짧게 깎은 머리엔 흰 두건을 쓰고 살짝 벌린 입술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며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랫가락을 웅얼거렸다. 몸에 입은 하얀 하오리의 가슴팍엔 장곡천이란 한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생김새나 행동거지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사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설ong주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아무래도 반편인가 보네. 선천적으로 조금 모자라게 태어난 듯하네. 저런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저 친구는 천만다행히도 저 요정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모양일세. 설ong주는 턱짓으로 언덕 중턱에서 꼭대기까지의 넓은 땅을 점유한 외식 요정을 가리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돈을 내고 들어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급 요정으로 크고 넓은 대문가엔 장곡천이란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근데 일본어로는 저 한자를 뭐라고 읽나? 하세가와라고 읽는다네. 이름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 경성에 몇 안 되는 제대로 격식을 갖춘 일식 요정 중 하나라네. 커다란 돌을 얼기설기 쌓고 회반죽을 두껍게 발라 성벽처럼 높이 세운 요정의 돌담은 주변 주택가의 작달만한 벽돌담을 압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담벼락 아래를 따라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등을 맞댄 담장에는 종업원들이 드나드는 쪽문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살짝 열린 쪽문 옆으로 터무니없이 크고 울퉁불퉁한 눈사람 넷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옹기종기 기대어 선 게 보였다. 오래된 예술품처럼 운치 있는 담장에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눈사람의 행렬에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설군, 저길 보게. 저기 말이야. 정말 엄청나게 못생긴 눈사람 아닌가? 설ong주도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입가에 띈 잔잔한 미소는 강렬한 의혹으로 돌변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사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도대체 누가 여기에 눈사람을 4개씩이나 만들어뒀을까? 그야 보나마나 동네 꼬마들이겠지. 하지만 설ong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앞뒤 좌우로 돌아가며 눈사람들을 꼼꼼하게 관찰했다. 그러던 중 문득 시선을 옆으로 흘리더니 입술을 깨물며 낮은 신음소리를 흘렸다. 자네 왜 그러나? 저기 저런 게 있었을 줄이야. 예리한 탐정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쪽문 틈새로 어렴풋이 보이는 소각로 굴뚝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걸 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뭐야,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저쯤 되는 요리집이면 쓰레기도 적잖게 나올 테니
소각로가 있다고 해서 놀랄 건 없지.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네만. 잘못하면 그 당연한 사실을 놓칠 뻔했군. 당장 저기 뭐가 들어있는지 조사해 봐야겠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세가와 요정 본체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단층 건물이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정문 쪽은 잘 꾸며진 일본식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간 뒤뜰은 고양이 이마처럼 좁고 어두침침했다. 거기다 구석진 자리에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소각로가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우중충한 분위기를 더했다. 소각로 불은 꺼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켜켜이 쌓인 잿더미에서 시커먼 구름이 풀썩 피어올랐다. 여기 뭐가 숨어 있을지 이제부터 뒤져볼까.